주말과 공휴일마다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촉구, 한쪽에서는 조국 퇴진을 외치고 있는 서로 다른 목소리의 대규모 집회인데요.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그 9월 말에 서초동에서 이제 검찰개혁 촉구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 그 뒤에 3일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정말 또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뒤에는 사실은 숫자 공방 이야기가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보도의 흐름을 좀 살펴볼까요? 저희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28일 집회였었죠. 그러니까 서초동 집회가 이제 논쟁을 촉발시키는, 그러니까 보도를 촉발시키는 이제 주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 전만 해도 이런 유사한 집회들이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언론 보도에 주목을 받지는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200만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다가 그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광화문에서 이제 10월 3일에 집회가 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컸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세대결 양상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정점으로 치는 게 10월 5일 집회였죠. 10월 5일 서초동 집회로 가니까 더 규모가 커졌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는 세대결과 국론 분열, 심지어는 정치 실종, 그다음에 광장의 파시즘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규모를 따지다가 그다음에 세대결로 따지다가 그다음에 정치 실종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옮겨가는 한 1, 2주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제 프레임의 변동이 있었던 그런 케이스죠. 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뉴스 보도의 정확성이 여론의 원천으로서 이제 기본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정확한 보도가 있어야지 그걸 여론으로 삼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문 보도를 보면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을 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또 사례가 된 듯해요. 왜냐하면 같은 집회인데도 그때그때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말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객관성이라는 걸 우리가 언론에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이 객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최욱 씨가 보는 입장에서 시각이 주관, 내가 보는 입장에서 시각이 주관이라면 언론은 이 두 개를 아우르는 걸 제공하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화문 집회를 보는 보수 언론의 시각이 역시 굉장히 주관적이고 어떤 점에서는 또 세를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이고 이런 주관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 결국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알기보다는 어떤 의견으로만 수렴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언론이 좀 약간 입장을 바꿔서 저는 좀 의미심장했던 게 이제는 약간 검찰 노릇도 좀 하다가 이제 약간 판사 노릇, 판관 노릇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사태를 내가 한번 모든 걸 장악해서 이제 좀 사회적인 사적 교사로서 언급을 하겠다고까지 굉장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기대하고 있는 객관적인 정보라던가 우리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어떤 의견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난주 방송할 때 이제 서초동에 있는 대규모 촛불 집회의 의미를 좀 물어봤었잖아요. 제가 여쭤봤었는데 이번에 이제 공휴일마다 있었던 이 대규모 광화문 집회, 조국 퇴진을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그런 집회, 이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네. 평가를 하시는지? 저는 일단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생각보다 이제 규모도 되게 컸었고요. 물론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기존의 정치 조직들과 이제 기독교 조직들이 이제 동원을 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단순 동원만으로는 만들어지는 숫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뭔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근데 되게 좀 여러 가지 종류가 그 안에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로 모으자면 현 정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다음에 이제 조국 장관으로 대표되는 인물이 마음에 안 들어. 요게 이제 전체를 좀 묶어주는 어떤 틀이고 세세한 것으로 들어가면 되게 극단적인 발언, 예를 들면 문재인 빨갱이 발언 이런 것부터 해서 약간은 좀 더 온고한 형태, 그러니까 세대 간의 공정성을 좀 추구하는 그런 식의 그룹까지가 굉장히 많이 포괄돼 있는 그런 형태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의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되게 느슨한 어떤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느슨한 틀은 있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목소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세대결 양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언론에서, 특히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거기에 모였냐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저들이 문재인 정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이
하나만 가지고 오는데, 근데 사실은 해석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건 바로 이런 되게 이질적인 집단 현상을 오히려 더 분석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검찰개혁 같은 단일한 어떤 개혁 의사를 보여주고 있고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그건 하나의 집단으로 형성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되지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왜 모였는지에 좀 더 심층적인 어떤 분석이나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별로 하지 않고 단순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라는 하나에 보여지고 있는 굉장히 작은 여지판만을 가지고 지금 언론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객관적인 어떤 보도라기보다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프레임을 만드는 좀 언론의 양태를 보여주는 양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이런 언론은 왜 나오는지는 저는 알 것 같아요. 어느 집회를 지지하던 간에 내가 지지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더 많이 나오면 굉장히 또 큰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아, 역시 내 생각이 옳았구나. 이렇게 또 언론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언론은 독자들이 굉장히 관심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집회에 나오는 사람, 굳이 광화문 집회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특히나 뭐 정권에 따라서 이제 반정부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어떤 지금은 조국 장관 퇴진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모이는 거. 그래서 이 광장의 목소리가 통합되지 않고 느슨하게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건 저는 일단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특히나 이제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이제 저는 서초동에 가가지고 우리 공화당 등 이제 보수단체 집회를 취재를 하면 그분들은 야, 나는 굉장히 자발적으로 나왔는데 왜 나를 동원됐다고 얘기를 하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런 면에서 이제 느슨한 집회가, 그러니까 그 뭐랄까 논점이나 혹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느슨한 집회가 뭐랄까 저는 자연스럽다고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덕훈 기자가 네. 서초역 집회 직접 현장에 예. 다녀와서 뭐 시민들 이야기도 듣고 예. 또 거기서 취재하는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일단 현장 취재 내용 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언론계요! 기레기는! 좀 기가 구린 사람인가 보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제가 뭐 언론에 의해서 많이 속고 있었다라는 게 좀 밝혀졌고요. 거기에 좀 화가 많이 나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진실의 목소리를 온전하게 다 담아내기보다는 좀 치우친 어떤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의혹 보도만 너무 난무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누구의 동원도 받지 않고 나왔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동원령 내려서 나왔다는 자체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수긍할 수도 없습니다. 네, 서초동에서 있었던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봤는데요. 언론 개혁 이야기가 지난번에 강 교수님이 아마 그 외치는 구호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검찰 개혁, 언론 개혁까지 들어왔습니다. 시민들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여기 물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나는 동원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자발성이 있는 분들일 경우들이 당연히 높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동원돼서 나온 게 아닌데 왜 언론은 나를 동원됐다고 표현해는 저는 전체 언론 개혁의 불만의 그냥 아주 일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본질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언론 개혁 얘기가 왜 나올까? 저는 서초동 집회만의 주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태극기 부대라든가 아니면 되게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집회 나오시는 분들조차도 현재 언론이 마음에 들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 때문에 마음에 안 드냐는 이제 갈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두 개의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언론이 너무 잘해서 사실 극단적인 진영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나 중간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인 진영 논리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이런 비판이 나온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진영적 논리를 선택하고 어떤 식의 보도를 하건 간에 적어도 뭐냐면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불만이 지극히 팽배해 있다라고 이제 해석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언론 개혁에 관련된 목소리는 후자의 것들이 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경험이 이제 그걸 알려주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게 세월호 국면에서 나왔었던 거잖아요. 세월호 당시에 이 보도되는 것과 그다음에 자신들이 경험하거나 나중에 알게 된 것들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 언론 개혁의 목소리를 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서초동 집회를 중심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이 언론 개혁의 목소리는
여기서도 일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만 적어도 언론에 의존해서 이제 어떤 조국 장관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후보자에 대한 판단들을 했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공박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나니까 이게 안 그런 판단들도 할 수 있겠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검찰개혁으로 바뀐 거죠, 의제가.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언론들이 제공해준 정보 덕분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대항적 정보가 기존 언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찾아 나섰거나 아니면 비전통적 언론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어떤 정보가 나한테 그런 것들을 확신을 주는 상황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성 언론들의 관행에 대한 이제 개혁에 훨씬 더 가깝다. 일반적인 언론들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언론 행위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즉 나한테 대안적 정보를 가져다 주지 못했던 기성 언론들은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목소리로 표현되고 있다고 봐요. 일단 지금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정치적 해결이 부재해 있고, 그리고 의사 표현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일종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편으로는 언론이 굉장히 일관적 정의가 아니라 가변적인 정의, 그때그때마다 다른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분노도 있고 불만도 있어서 나오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던가 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모든 분들이 자신의 의견과 혹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제대로 관철됐다고 생각해서 여기 안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 부분에 대한 불만보다는 저는 자신의 의사가 반영할 수 있는 대체적인 언론의 영역이 굉장히 정지돼 있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셔서, 바로 다음은 제가 보기엔 정치개혁이 훨씬 더 시급하지만 언론개혁이라는 문제로 가게 되는 건 아주 의사소통의 경로를 잃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 정치부재 현상이라는 게 분명 언급이 될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들이 여기에 오히려 시민들의 집회에 나와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장외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전도된, 아주 역설적으로 뒤집힌 현상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또 언급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그럼 언론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계속 우리가 언론의 변화 양성을 받고 가변적 정의를 받지만 전부 다 사후적인 겁니다. 일어나고 나서 그것을 해석하느라 급급하고 그나마도 객관적 해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민들의 요구에는 여전히 언론이 부합하지 못하고 있고, 언론개혁이란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아마 좀 선언으로 거듭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장에서 이렇게 나온 언론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좀 언론 보도에는 담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초동 집회에서 JTBC 뉴스 도중에 돌아오라 손석희라는 팻말이 화면에 잡혀서 이슈가 됐는데요. 이 시민들에게 지목당한 JTBC를 포함해서 연합뉴스 등이 집회에 나온 언론 비판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기도 하고 나름 분석해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JTBC 현장 속에서 들어본 촛불의 목소리, 대형 태극기도 펄럭,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 집회에서 두드러진 구호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 개혁이다. 동작구 사당동에서 참가했다는 한 시민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언론 보도는 일방적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답답한 생각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의 서초동서 검찰개혁 대규모 촛불, 광주 부산서도 집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이 집회 연단에 올랐던 작가 이회수 씨도 이날 집회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인데 정치, 검찰과 기레기 언론, 그리고 부패 정치가들은 인간을 널리 해롭게 한다며 이들을 척결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보도들에 대한 평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보도는 뭐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약간은 건조하게나마 어쨌든 현장에 있었던 목소리를 보도한 거니까 다행이긴 하고, 저는 이거 이상의 보도가 나오기는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언론들은 사실은 나름대로 균형 잡고 그다음에 사실 위주로 보도한다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른바 조국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나를 욕하거나 이뻐하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심리가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간이 한참 좀 지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도달해야 될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현장의 보도에 관련해서 이 이상의 보도를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필요하다면 저는 이런 포인트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정책 견해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식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저는 상당 부분 오해라고 보고요. 우리가 전반기에서도 토론을 했습니다만 언론이 이제 전 언론들이 몰려서 검찰 위주의 어떤 수사의 어떤 과정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재생산하는 보도를 한 게, 우리가 이른바 권력 비판과 그다음에 권력 검증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관점에서 충실한 보도를 했던가? 그리고 그게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었던가?
우리는 혹시 시스템 이름이라는 이름 속에 시스템을 바꿔내지 못한 채 그냥 시스템이 희생물이 돼버린 것이 아닌가? 또는 심지어는 희생물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안 좋게 굴러가게 만들어주는 어떤 개인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식의 되게 광범위한 어떤 반성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반성들이 나와야 이 언론개혁의 요구와 정확하게 맞닿는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집회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생각을 또 김덕훈 기자가 들어봤다고요. 네, 영상 함께 보시죠. 불가피한 것 같은데요. 근데 와보면 되게 혼재돼 있잖아요. 여러 성격이. 그거를 그 언론사별로 자기 논조대로 이렇게 더 조명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언론사가 추구하는 색깔과 반대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되게 많은 시민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더 열심히 진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보거든요. 몇 명이냐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믿을 수 있는 그 자료가 없잖아요. 현장 상황 묘사하러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8,000원 들어가서 같이 차 탔다더니 일진하고 같이 분석을 해서 사진하고 같이 보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갈라져 있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민감한 부분은 다루지 않고요. 단지 참석한 이유에 대한 거 그런 쪽으로만. 대규모 집회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초동 집회에 대한 보도인지 아니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서로 다른 이제 광장에서의 목소리를 보도하기 위함인지에 대한 목적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현장에 예를 들면 우리공화당 측이나 이런 데서 이제 나왔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뻔히 짐작할 수 있는 건 이거는 이 서초동 집회에 대한 일종의 맞불성 성격의 집회였고 약간 회방 놓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의사 표현도 물론 있겠지만 광장에서 이미 이제 광화문에서 충분히 표현된 의사를 굳이 여기까지 가져온 이유는 상대 집회가 뭔가 이렇게 커지고 막 잘 되고 이러는 것들을 보기 싫다라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표성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서초동 집회를 취재하는 것의 대표성은 무엇인가? 어떤 이미지나 어떤 영상이 서초동 집회의 대표성을 보여주는가? 근데 어떤 언론은 그거를 당일의 세대결의 형태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확실히 왜곡됐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기계적인 공정성에 대한 좀 집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이렇게 저 안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그 다양한 목소리의 정치적인 의제를 다 기사화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이란 부분에서 양쪽 의견에서 들을 만한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의 취재가 아마 미흡하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가장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그 호명이 뭐였냐면 거리 정치라고 해서 이분들을 전부 다 거리라는 용어로 수식을 하고 있다는 걸 꼭 한번 짚어보고 싶었는데 거리의 남자 하면 떠오르는 건 사실 갱스터예요. 거리의 여자 하면은 사실은 불온한 여성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리의 정치라고 해서 이 집회의 의도 자체를 굉장히 훼손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양쪽 모두가 다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집회가 완성되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어떻게든 그것을 호명함으로써 좀 더 자극적으로 눈에 띄려고 하는 어떤 태도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그런 불만들을 저는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다 갖고 있지 않을까. 저들 중에 누가 거리에 나온 일종의 몰입애로 그렇게 호명당하고 싶겠습니까? 그건 언론이 굉장히 선정적인 언어로서 저 의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광장 정치 정도로 쓰면 괜찮을까요? 저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표현의 정치 정도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장소성이라던가 혹은 그런 곳에 꼭 집착을 해서 일종의 그 의미 자체를 저는 오히려 훼손한다고 보여지고 이번에는 표현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표현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고 직접 드러내기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좀 그러니까 직접 언론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름 붙여야 되나 싶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집회나 네. 시위로 표현하면 되고 네. 이걸 거리의 정치라는 말로 부가해가지고 붙이는 이유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아닌 실내 국회 안에서 또는 청와대에 의해서 대의적인 정치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정치는 진행이 안 돼 있고 거리에만 정치가 난무한다.
흔히 말해서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위기다, 정치는 실종이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인데 그렇게 얘기할 만한 요소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나오도록 촉발한 것은 제도화시킬 될 주체들이 제대로 된 제도화들을 해주지 못하고 개혁들을 완수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불만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온 거겠죠. 근데 이런 압박이 제도를 또 바꾸기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만약에 위험한 요소가 나온다면 그거는 이렇게 들끓는 분노가 있는데 그게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분노로만 계속 가서 사회가 막 완전한 분노의 용광로로 되어버리는 상황들은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냐?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무슨 별개의 이름을 붙일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현장에서 그런 이름을 붙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현장에서 그게 지지기자들이 이제 현장에 있다 보면 보수기 분들은 광화문에 가고 진보적인 분들은 이 서초동에 와서 각자가 요구하는 바, 뭐 검찰 개혁, 한쪽은 조국 사퇴와 공정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부딪히는 세대결 양상이 존재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존재하는 세대결 양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거는 뭐 언론이 사실 보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언론이 사회 갈등을 해소해야 될 책임이 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근데 이제 뭐 광장 내전이라든지 아니면 세대결을 심화시키는 이런 표현을 써서 세대결의 갈등을 풀지는 못할지언정 이제 서로도 이제 맞붙도록 부추기지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집회에 가보면은 그 집회 참가자들이 네. 언론사별로 대하는 태도가 다르거든요. 예. 우리 김덕훈 기자는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 저는 뭐 제가 과거에 발언했던 것도 있으니까 이제 네. 검찰개혁 집회에서는 네. 저를 뭐 직접적으로 아는 척은 안 하시는데 뒤에서 뭐 김덕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약간은 좀 부정적인 시선. 그건 모르죠 뭐. 그렇겠죠. 약간 신기한 것도 있을 테고 부정적인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반대로 보수단체 집회를 가서 저널리즘 토크쇼에서 나왔는데 이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는 진짜로 단체로 둘러싸요. 그분들은 저는 모르실 테니까. 근데 저널리즘 토크쇼는 알고. 아니요. 그러니까 저 자체는 모르고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를 아니까 그냥 오셔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항의를 하시죠. 그때 얘기하시지. 저는 김덕훈이라고요. 여러분의 편입니다. 현장에서 뭐 이렇게 인터뷰를 응하지 않은 분들은 아니요. 대체로 다 응해 주셨습니다. 예, 의견 표명을 많이 하시고.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하실 그렇죠. 얘기가 있고 네, 그렇죠.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이게 내가 왜곡돼서 나가겠다는 위험이 없는 이상 응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네. 이 서초동에서 열린 지난 5일 있었던 집회, 일단은 그 촛불 집회의 규모가 훨씬 더 컸지만 어찌됐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집회가 한쪽에서 열렸었고, 뭐 이걸 굳이 꼭 이렇게 양쪽을 다 다뤄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방송 보도나에서 어떻게 이 내용을 다뤘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우선 방송의 경우 대다수 언론사들이 검찰 개혁 촉구 집회를 비중 있게 전하면서도 동시에 보수 단체의 집회를 진영 간의 대결 구도로 봤습니다. KBS는 우리 공화당 보수 단체 조국 사퇴 맞불 집회라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단신으로 보도를 했고요. SBS는 서초동 집회 소식을 다룬 첫 번째 보도에서 이틀 전 광화문 집회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진보와 보수가 거리 집회로 세대결을 이어가는 분위기다라면서 우리 공화당이 주최한 맞불 집회를 함께 다뤘습니다. 특히 SBS의 해당 보도 방송 제목이 방송에서는 검찰개혁 촛불 주최 측 지난주보다 더 모여였지만 같은 기사에 대해 온라인에서 올라간 제목은 조국 수호 대 조국 규탄 다시 갈라진 주말의 서초동이었습니다. 방송과 디지털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MBC는 다른 방송사들과 상반됐는데 MBC는 당일 저녁 종합뉴스에서 검찰개혁 집회를 톱 뉴스로 전했지만 보수단체의 집회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네. 이 방송 보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만약에 두 개의 문제를 짚자면 하나는 그러니까 특히나 제목의 방식으로 서초동의 집회 자체가 갈라져 있는 양분된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일단 문제가 있었던 보도잖아요. 또 한 가지는 근데 분명히 있었던 왜 우리 공화당이나 이쪽에 이제 그 반대 집회를 아예 목소리를 삭제해버린 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이왕이면 이제 비율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가장 서초동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건 검찰개혁 위주의 목소리였고 상당수가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살짝 KBS 방식이나 이런 것처럼 살짝 이게 맞불 집회 형식이나 이런 약간 회방의 형식으로 일부의 다른 목소들이 섞여 들어 있었다 정도면 이제 비율적으로 저는 이제 맞는 이제 그런 기계적인 나마 그런 방식이고요. 저는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MBC의 선택이 그나마라도 좀 더 낫다고 봐요. 올바른 방식은 전 아니라고 보지만 왜냐하면 서초동이라고 하는 것의 공간에 모였을 때 어쨌든 그 당일의 목소리의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도 검찰개혁이나 조국수호라든가 하는 이 구호로 표출된 것들이었었기 때문에 뭐 굳이 저는 보도 안 하는 선택을 할 이유는 없었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보도한다면 그게 좀 더 대표성에 가까운 그런 보도고 이거를 비슷하게 늘어놓은 보도는 제일 안 좋은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격차를 두고 보도한 게 아니라 그날 당일의 서초동 공간 속에서 벌어진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제목 속에서 마치 두 가지 의견이 상충해서 경쟁하고 있는 듯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장 좀 안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히려 MBC 보도가 맞다고 좀 이렇게 좀 단언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가 얘기하듯이 의제 선정에 있어서의 그날 혹은 그 뉴스에 있어서 중요성을 따진다면 광화문 집회와 그리고 이 서초동 집회가 하루 한 날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치 그런 왜곡된 효과까지 주고 있어요. 그 마치 비슷한 대결로 세대결이란 말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지만 세대결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가령 이렇게 다뤄지고 있다면 10월 3일 날 광화문 집회 당시에 가령 세월호 기억의 집에 가서 어떤 행태를 보여줬는지에 대한 보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만약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이렇게 맞대결 집회까지 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의견도 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럼 10월 3일도 똑같이 다뤘어야 되는데 왜 꼭 이렇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집회에서만큼은 이렇게 반대의 의견이 적더라도 기계적 균형을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의제 설정을 해야 된다고 강요하는지는 좀 자기 모순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10월 3일 집회에서 굉장히 다뤄지지 않은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폭력적인 양상도 별로 얘기되지 않았고 문화재 훼손 양상도 그다지 언급되지 않았는데 모든 면을 다 다뤄야 되는 게 언론이 아니라고 늘 언론이 얘기해 왔다면 이 부분에서도 또 일관성을 유지해서 그날의 중요한 의제를 전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김덕훈 기자님, 뭐 어떻게 보면 그 언론인들이 갖고 있는 기계적 중립에 대한 강박이 표시된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현장에서는 그러면 기계 똑같이 중립에 대한 아침 강박이라기보다는 네네. 고민이죠. 왜냐하면 내가 봤던 현장에서 분명히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만약에 다뤄주지 않으면 반대로 똑같이 광화문 집회에서 보수 집회가 훨씬 더 크게 벌어지고 진보 집회가 좀 더 작은 규모로 벌어졌을 때 그럼 진보 집회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무시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역지사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웬만하면 뭐 세대결, 그러니까 팽팽한 세대결로 보도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거기 자체 그 현장 자체에서 목소리가 나온 건 맞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서든 반영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까 강 교수님이 지적하신 어떤 세월호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묻혀버린 폭력 거에 사태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세월호 네. 거기 안에 광화문 네네. 집회에서 그 네. 세월호 저기 원래 있던 자리에서 세월호 둘러싸여 기억의 집. 예, 예. 네. 그 부분은 사실 잘 언급이 안 됐었거든요. 그때 보도에서는. 아,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장에- 중히 네. 생각하는 언론이라면 다뤄야죠, 당연히. 근데 뭐 그게 그 고민을 저도 언론인의 한 명으로서 그냥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른 언론사는 왜 다뤘는지 다루지 않는 언론사들은 왜 다루지 않았는지 그 고민 일일이 다 들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 사태를 중히 생각했던 언론이라면 다뤘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극히 일부라고 뿐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목소리를 같이 담을 거냐 말 거냐가 선택이지 비슷하게 담을 거냐 말 거냐가 선택은 아닌 그건 거예요. 그래요. 네. 네. 근데 제목에서 이제 비슷하게 담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게 흔했고 사실 신문들은 더 심했어요. 맞아요. 서초동 집회는 거의 대부분이 다 VS 해가지고 모모 대 모 집회로 다 표현을 해버렸거든요. 이게 고민의 결과물이냐. 저는 전략의 결과물에 오히려 더 가깝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 수 차이가 10대 1이다 가령 그러면 이 10대 1의 비율을 뭐 시간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양적 판단이보다는 질적 판단인데 그건 이제 저널리스트 고유의 판단의 영역이긴 하죠. 네. 근데 이게 20대 1이냐 10대 1이냐가 다르고 10대 1이냐 5대 1이냐가 다르냐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류가 뭐고 그다음에 병립하는 목소리의 어떤 크기나 아니면 그것의 중요도가 얼마나 되냐라고 하는 거는 현장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제목에는 싫지 않되 본문 안에 이제 살짝 언급하는 방식을 충분히 쓸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제목에서 단계에서부터 뭔가 찍어 누르는 그런 그 프레임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확실히 올바른 건 아니죠. 현장에서 봤을 때는 뭐 똑같은 그 시간대 계속 이분들이 계속 다른 목소리 집회가 같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회 규모 자체가 이제 서초동만 국한해서 보면 그 참석자 수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일단은 이제 시간대도 달라요. 이제 보수 집회 같은 경우에는 오전 11시 정도부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다가 2시쯤에 거의 끝이 났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이제 남은 분들이 계속 이어가긴 했지만 반대로 검찰개혁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이 보수 집회가 끝난 뒤인 2시부터 밤까지 이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2시 정도 상황만 놓고 보면 거의 엇비슷하게 있긴 했어요. 근데 2시 정도 상황은 이제 이제 검찰개혁 집회는 이제 막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간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하기 보면은- 어려운 부분이죠. 예, 판단하기 어렵죠. 제가 사실은 이제 예. 광화문도 취재했고 서초동도 취재했거든요. 저도 네, 제가 네. 기자가 돼서 취재를 했고 네. 가장 피크일 때 둘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사방을 다 돌아다니기 굉장히 힘든 조건이었었는데 광화문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쉬웠고, 근데 그 이른바 맞불 집회라고 불리는 것들의 의도성은 좀 명확히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경찰청이 허가해준다 안 한다에 따라서 공간적으로 분리를 시켰어야 마땅한 집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스피커를 설치하는 방식, 구호를 외치는 구호도 너무나 단순해요. 뭐냐면 이쪽에서 얘기하는 연설을 방해하기 위한 구호를 계속해서 외쳐서 소리를 묻혀버리는 그런 식의 효과들을 의도한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그 어떤 허가 단계에서의 공간적 분리를 만약에 선택하지 못했다면 저널리스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신적 분리를 선택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것이 가지는 의도성이라는 게 명확히 피크 상태에서 이제 보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맞불 집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똑같은 목소리가 새로서 존재한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만약에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서초동 집회하는 다른 목소리를 내려고 되게 노력하면서 약간은 회방성의 어떤 행동들이 있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보도한다면 더 정확한 보도죠. 근데 예를 들면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부러 맞불 집회로의 성격으로 됐던 게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보도 안 했고, 심지어는 어떠냐면 이 보도가 되게 중요한데 공식적으로 연사의 목소리,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참가자의 목소리가 이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규모나 세를 보여줄 게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느냐를 봐야 되니까. 근데 광화문 집회는 심지어 연사들의 그 어떤 구성 자체가 엄청나게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구호의 수준도 굉장히 달랐어요. 참가자들 역시 행동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예를 들면 일부는 막 앞에 얘기하고 나면 같이 쭉 빠져나가고 이런 식의 행동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뒤에 남은 사람들과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동일한 목소리의 사람들인가 판단해 줘야죠. 만약에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균형을 잡아가지고 판단을 해주려면 실제로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도 사실 굉장히 많은 판단의 거리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은 채 서초동 집회에서는 이상하게 균형의 형태로 이제 드러나는 게 있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가 다 모두 정확하지 않은 보도의 양식이었다고 봅니다. 조선일보가 지난 7일 지상파 헬기 크레인 동원 서초 집회 대대적 보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축소 보도 논란까지 일었던 지난 3일 조국 반대 광화문 집회와 달리 이날 지상파 3사는 서초동 집회를 일제히 주요 뉴스로 전했다. 특히 MBC에 대해서 지난달 28일 서초동 집회 참가자 200만 명 주장을 놓고 벌어진 과장 허위 논란 이후 이날 대부분 방송사가 구체적인 집회 참가 인원을 밝히지 않은 반면 MBC는 주최 측 표현을 빌려 지난주보다 100만 명 더 많은 약 300만 명의 참가 예상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좀 보도, 한쪽에 치우치 보도를 했다라고 조선일보가 비판을 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이 기사 자체는 신문의 지상파 저격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성이 명확해요. 예, 그러니까 매체 간 경쟁심이 있거든요. 정파적 경쟁심도 있지만 매체 간 경쟁심이 있어서 방송 같은 경우는 뭐 채널이나 이런 데 딴 데도 그랬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영상을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얻기 위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자, 생각해 보시면 28일 집회는 거의 MBC만 대응을 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모일 거라고 짐작을 한 게 거의 유일한 매체였었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도 얼마나 모일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동원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몰랐고 자발적 참여의 규모도 잘 몰랐기 때문에. 다만 광화문은 상대적으로 언론사가 많이 몰려 있는 데고 그다음 헬기나 이런 거를 띄우면 안 되는 데기도 하고 게다가 건물 위에서 찍어서 촬영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여러 가지 지형상.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눈에 띄는 행동들이 나오지 않아도 상당 부분 커버가 가능해요. 그런데 10월 7일로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기존 전주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으로 온 거죠.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잘못하면 취재가 잘 안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하게 집회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장소가 있어 이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사실은 다 알만한 현상들을 일부러 특정 서초동 집회만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상파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식으로 굉장히 악의적으로 보도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에 이렇게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자 입장을 밝혔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고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김덕훈 기자 좀 전해주시죠. 네. 문 대통령 발언 다음 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관련 소식을 일면을 비롯해서 여러 지면에 실으면서 이 발언의 의미를 해석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론 분열이 아니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결자 해지할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비판했고 검찰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는 또 조 장관에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에 또다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해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일면에서 조 장관 거취나 국민 통합을 위한 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구상을 내놓지 않으면서 2달 가까이 이어져 온 이른바 조국 하우스 현실이 장기화할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는 비판적 의견을 실었습니다.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게 중앙일보인데 중앙일보는 조선동아와 달리 문 대통령 발언 소식을 3면에 처음 실으면서 기사 내용에서도 조금 다른 온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중앙일보는 근래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 조국 수호와 조국 퇴진을 외치는 두 갈래의 목소리는 국론 분열이 아닌 온당한 의견 표출이었다. 문 대통령은 광장에 나온 시민들을 향해 감사드린다고도 했다고 덤덤히 전했고요. 국론 분열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해석을 덧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대립 격화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광장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운 국민의 의사 표현이었고 어떤 의미인지 알겠으니 갈등이 더 심해지기 전에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또 이런 보도 내서 사설을 냈었는데 또 엉뚱한 책임 회피, 지금 나라에 대통령이 있나라는 사설이었습니다. 이 모든 심각한 사태를 만들고 키운 책임자가 먼 산을 보며 낱말하듯 한다. 지금 나라에 대통령이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김대중 고문 칼럼도 있었죠. 조국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지난 2년여 비록 반대와 비판은 극심했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조국 사태 이후 대통령의 통치력에 강한 의문이 생겼다. 조국 사건 하나 해결 못하는 통치력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반성은 점차 번질 것이다. 머리 좋고 생각 빠른 사람들은 다 떠나고 물불 못 가리는 호위무사들만 데리고는 나라를 이끌 수 없다. 조국 사태는 그 교훈은 하나 남긴 셈이다. 언급하고 싶지 않으신. 네, 두 개를 별로 이제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두 개를 그래도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 근대 민주화 과정의 격번기를 겪으면서 이 뭐 시위의 현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표출되는 그 현장들을 봐왔거든요. 예, 제가 잠시 유학 나갔던 때를 빼고 나면. 근데 그 당시는 훨씬 더 치열했었어요. 예전에 어떤 뭐 독재정부에 대한 어떤 항거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들이 훨씬 더 강한 탄압들이 있어요. 훨씬 더 치열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그거를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물론 집회나 시위 형태로 당연히 표현이 안 됐겠죠. 왜냐하면 그때 정부는 자기들의 표현이었었으니까. 그럴 때 이 신문들이 그런 식의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었던가. 이걸 내전 상태로 표현했거나 정말 심각한 위기가 있으니까 그걸 해소하십시오라고 했나요? 91년도 기억해 보시면요. 그때 죽음의 구판을 벗어치우라고 그런 사설 쓰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칼럼 쓰고 이랬던 신문사입니다. 예. 그럼 그때는 외려 저희가 볼 때 제가 경험한 훨씬 더 심각한 어떤 통치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전혀 일말의 눈길도 주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이 외로 통치불능 상태고 지금이 내전 상태다. 저는 이건 굉장히 과잉된 정치적으로 잘못된 그런 해석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가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조선일보 10월 8일의 김대중 칼럼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조국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지난 2년여 비록 반대와 비판은 극심했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하면서 뒤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분 거 여러 번 이제 봤습니다만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한 발언들로 수시로 차 있던 분들이에요. 네. 통치력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2년 동안은 통치력을 인정했었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장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현재를 과장하기 위한 그런 어법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의 대립을 통치력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대립이 있을수록 그 사회가 오히려 좀 저는 건전한 사회라고 보고 그런 의도에서 저는 문 대통령이 분열이 아니다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죠. 그 공존하는 과정에서 해결의 방식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해결의 방식을 어떻게 문 대통령 한 사람의 통치력과 행정력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가 저는 그 불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나 독재적인 정권 하에서는 오히려 가능한 일이죠. 대통령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양분되었을 때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언론이야말로 이렇게 분열된 여론의 양상에 있어서 중립적인 의견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통합의 의견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대중 칼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요즘에는 뭐 5기나 5만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고 있더라고요. 5기나 5만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통치력을 발휘하라는 것 자체가 또 모순입니다. 통치력을 발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오만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오만하다, 오기를 부린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또 이런 순간에는 또 통치력을 발휘해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본 굉장히 일관성이 없는 저 의사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전의 집회 보도 한두 개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일 많이 기억하시는 게 2008년도 그 이명박 정부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 집회였을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생생히 기억하는 장면들이 많으실 텐데 컨테이너들이 다 막고 있고 물대포를 쏘고 이게 우리나라가 맞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대응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던 집회 보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이제 제 과거에 문제됐던 게 뭐 광우병 집회라든지 사드 집회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반정부 집회에 대해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느냐를 짚어보는 거. 그 부분이 필요할 텐데 과거에 이런 반정부 집회를 언론이 보도한 특히나 뭐 저는 KBS 사람이니까 KBS의 언론 보도 행태를 살펴보자면 반정부 집회에서는 대해서 어떻게 제 낙인을 찍었었냐면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든지 혹은 이 집회에서 충돌이 많이 발생해서 혼란이 초래됐다든지 혹은 이 집회 때문에 주변 그냥 평범한 시민들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혹은 뭐 영업 활동이 방해가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하면서 이 집회 자체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혹은 이 집회의 참석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에 대한 이야기 없이 그냥 이 피해나 혹은 뭐 외부 세력 개입 의혹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낙인 찍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 참석자들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실어주려고 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회 보도가 제 입장에서는 적어도 KBS 등등 이제 과거 정권에 탄압을 당했던 언론사 같은 경우는 집회 보도는 많이 좋아지는 양상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김덕훈 기자는 지난 정부 KBS 보도는 비판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회나 시위가 자유롭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었던 시절, 특히나 언론의 자유가 억압돼 있던 몇 번의 시절들이 있었죠. 그때의 언론 보도들은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의 문제를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뜻 있는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집회나 시위로 표현되는 모든 목소리들은 좀 반영을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저는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김덕훈 기자도 얘기했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 지나치게 넘어가 버려서 실제로 사실은 굉장히 작은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나 아니면 그중에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의도적으로 배제되거나 또는 축소되거나 또는 뭐 정확히 균형을 잡아가지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무조건 표출이 되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면서 정확한 집회 시위의 어떤 보도의 본질들은 뭘까 이 부분을 따져나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 같은 경우에 저는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폭력이었거든요. 폭력.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나 어쨌든 그 반정부 시위의 형태로 보통 나타났기 때문에 경찰 등에 의해서 폭력이 가해지거나 폭력이 유도되는 현상들이 되게 많았고 거기서 백남기 농민이나 이런 케이스처럼 실제로 목숨을 잃었던 분들이 늘 나왔어요. 지금은 어쨌든 시위가 되도록이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당시에 등장하는 만약에 일부의 폭력들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뭔가 집회 참가자들의 잘못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유도된 폭력들이 아니고 그다음에 목소리들은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거를 왜 내전이라고 표현하고 왜 불안함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트라우마를 지우고 집회와 시위에 등장하는 목소리들의 정착함이 이런 것들에 주목하는 보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덕훈 기자 앞으로 어떻게 취재하죠? 말씀해 주신 것에 동의하고요. 다. 그래서 집회는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나가서 이 심층적으로 취재할 수 있는 방안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회를 심층적으로 취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네, 집회 자체를, 집회 그 메시지를 따라가는 다른 방식의 보도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집회 취재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회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집회 취재를 해야지 예전의 방식으로 진짜 폭력도 있었고 한편으로 그 피해자가 있었던 그런 집회 양상과 굉장히 달라졌는데 같은 만약에 취재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취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집회가 변했다라는 걸 좀 인지해야 될 듯합니다. 이 집회에서 나오는 언론개혁의 목소리, 이쪽 집회든 저쪽 집회든 간에 언론개혁의 목소리를 저희가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렇다면 예전에 세월호 사태 때처럼 이제 완전히 거부당하는 그렇게 배제당하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위기가 왔죠. 이미 위기는 왔고 사실 세월호 사건 때 많은 부분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회복해야 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지금 조국 장관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언론에 대한 신뢰성에 또 한 번 훼손을 당했다라는 거는 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듯합니다. 이 사태에서 그러니까 집회 보도라던가 혹은 의사표현 여러 양식에조차도 여전히 프레임을 남기고 여전히 정파적이고 주관적인 보도가 이루어진다면 이 얼마 남지 않은 언론에 대한 신뢰감 내지는 기대감이 완전히 회절되어 버릴 확률이 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지금이 아니면 우리 경제 위기 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위기라는 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면 지금 언론에 대한 신뢰성의 위기가 그 시점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욱 씨의 마지막 쓴소리. 우리 그 김덕훈 기자 오랜만에 함께했는데 집회 현장에 나가서 칭찬받는 기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집회인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네,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예전에 광주, 그다음에 독재 정권 시대, 그다음에 최근에 세월호나 국정농단 시기에 이제 언론이 부정당했잖아요. 그때 부정당하는 방식과 지금 부정당하는 방식이 전 동일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과거에는 너무나 명백한 진실들이 있었고 그 진실을 보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보편적 가치의 훼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의견이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견해들이 달라요. 그래서 내 견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언론에 대한 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사실은 언론 개혁에 대한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과거하고는 좀 다른 조건이긴 합니다. 다만 그러면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보편적 가치만 잘 회복하면 모든 계층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예쁜 언론이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나이브한 태도예요. 어떨 때는 욕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칭찬을 듣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인 길이로 봤을 때 내가 훨씬 더 진실에 충실했고 필요한 정보들을 줬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빠져나왔다 돌아왔다 하면서도 결국은 이 언론의 언저리에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언론 개혁은 이렇게 하면 싹 다 사람들이 언론을 믿게 될 거라는 식으로 단선적인 처방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핵심 중에 하나는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예를 들면 다 대다수의 언론들이 보여줬던 그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내가 얻은 정보나 내가 나중에 의심하게 되는 정보하고는 격차가 있다에 관련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관행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출입처 위주의 취재 시스템으로 특정 검찰을 비롯한 특정 국가기관이 공신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거를 권력 비판을 하는데 활용하면 그 정보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된다라고 하는 되게 클래식한, 되게 고전적인 어떤 전제로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 현재 어려움을 인정하고 때로는 욕을 먹던 그렇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주려고 노력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언론 개혁의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시스템의 변화도 자체적인 변화도 선행돼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대규모 집회 관련 언론 보도 내용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덕훈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널즘 톡쇼 J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 KBS 1TV, 마이케이, 그리고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일요일 밤 9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